이 순간 시끄러운 세상은 잠시 내려놓고 글자의 작은 불빛과 함께 느긋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남편의 월급은 200만 원, 그런데 시어머니께는 매달 400만 원을 보냈다. 나는 남편의 가족카드를 정지시키고 내 연봉 3억은 전부 친정엄마에게 보냈다. 그러자 시누이가 미쳐 날뛰었다. 왜 내 아파트 대출금을 끊어? 입니다. 나, 도혜진. 지금 이 순간 나는 40억 원짜리 강남 한강뷰 아파트의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앉아 있다. 내 손에 들린 것은 남편 박준혁의 월급 통장 입출금 알림 문자다. 월소득 200만 원. 하지만 바로 뒤이어 온 또 다른 결제 알림 문자. 내가 그에게 만들어준 한도 없는 가족카드에서 온 그 문자는 마치 내 뺨을 후려치는 소리처럼 울렸다. 이체 출금 400만 원. 받는 사람 김순자, 시어머니. 날짜는 오늘 매월 5일, 월급날보다 더 정확했다.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라 공들여 관리한 내 머리카락을 태워버릴 것만 같았다. 박준혁, 나의 좋은 남편. 공기업에서 한직이나 차지하고 앉아 월급 200만 원이 고작인 남자가 감히 내가 준 카드에서 매달 400만 원씩이나 빼내어 만족할 줄 모르는 자기 엄마에게 효도를 하고 있었다니. 200만 원짜리 월급, 400만 원짜리 효심. 이 황당한 계산은 내 돈으로 그의 집안 사람들 얼굴에 번쩍이는 금치를 해주고 있었던 셈이다. 나 도혜진은 다국적 기업의 마케팅 총괄이사다. 연봉은 3억, 성과급과 배당금은 제외한 금액이다. 그때는 정말 눈에 뭐가 씌었던 모양이다. 박준혁의 그 온화하고 자상한 겉모습에 속아 내 수입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나라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착각했다. 연애할 때 그는 정말 돈을 돌처럼 보는 듯했다. 버블티 한 잔에도 행복해했다. 결혼할 때 나는 그의 평범한 집안 사정을 이해해 예단, 예물 한 푼 받지 않았다. 신혼집, 신혼차, 심지어 결혼식 비용까지 전부나 혼자 부담했다. 그의 집안에서는 몸만 덜렁 왔을 뿐 입에 발린 소리만 해댔다. 우리 준혁이가 이사님처럼 능력 있는 아내를 얻다니 조상님 묘의 잔디라도 새로 깔아야겠네. 결혼 후 나는 그의 월급이 적어 친구나 동료들 앞에서 기죽을까봐 내 메인 카드에 연결된 가족 카드를 만들어 주었다. 한도는 마음대로 쓰라고 했다. 여보, 내 건 다 당신 거야. 남자가 밖에서 기죽으면 안 되지. 그때 그가 뭐라고 했더라? 나를 끌어안고 감격에 겨운 그러면서도 약간 부끄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아, 정말 고마워. 나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당신 힘들게 안 할게. 이 카드는 웬만하면 안 쓸게. 어떻게 계속 당신 돈만 써? 웬만하면 안 쓴다고? 내 돈을 계속 쓸 수는 없지만 막상 쓸 때는 정말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구나. 처음에는 소소한 돈이었다. 시어머니께 홍삼을 사드린다거나 시누이에게 새 옷을 사주는 정도는 나도 모른 척했다. 어쨌든 한 가족인데 너무 깐깐하게 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체 금액은 점점 커졌고 주기는 점점 일정해지더니 이제는 매달 어김없는 400만 원이 되어버렸다. 따져 물으면 늘 이유가 있었다. 엄마가 고혈압 때문에 쓰러지셔서 수입약을 사야 해. 시골집에 비가 새서 수리해야 한대. 미나가 인강을 듣고 싶어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네. 매번 그런 변명에 속아 넘어갔다. 아니, 어쩌면 겉으로나마 화목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던 나의 가련한 욕망에 스스로 마비되었던 건지도 모른다. 나는 항상 생각했다.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그가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오면 겉으로나마 이 가정이 온전하기만 하다면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하지만 오늘 이 400만 원은 독이 묻은 바늘처럼 나를 행하니 찔러 깨웠다. 어제 우연히 시어머니 김순자의 인스타그램을 봤기 때문이다. 종로의 한 귀금속 가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손목에는 번쩍이는 순금 팔찌를 차고 있었다. 캡션은 이랬다. 역시 딸이 최고네. 엄마 힘든 거 알아주고 우리 아들도 기특해. 굳이 더 굵은 걸로 바꿔줘야 한다고 성화네.
사진 한쪽 구석에는 시누이 박미나의 의기양양한 얼굴이 떡하니 박혀 있었다. 그리고 박미나, 대학 졸업 후 제대로 된 직장 한번 구해본 적 없이 맨날 유튜버가 되겠다고 꿈만 꾸는 25살짜리 아가씨. 지난달에 5천만 원이 넘는 벤츠를 현금으로 뽑았다.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발가락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었다. 알고 보니 내가 남편 하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었다. 내가 그들 온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치열한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위출혈이 날 때까지 술을 마시며 얻어낸 피 같은 돈이 이렇게 그들 가족에게는 마르지 않는 현금 인출기 취급을 받고 있었다. 심지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여기면서 박준혁은? 그는 내 카드를 들고 자기 가족들 앞에서 돈 잘 쓰는 사람 행세를 하며 효자, 좋은 오빠 노릇을 했다. 내 돈으로 자기 얼굴에 금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돈의 진짜 주인인 나는 그들 눈에 그저 돈 많고 멍청한 호구였을 뿐이다. 딸깍, 도어록 소리가 울렸. 박준혁이 돌아왔다. 얼굴에는 술과 음식에 만족한 듯한 기색이 어려 있었다. 그는 신발을 갈아 신고 소파에 앉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나를 보더니 웃으며 다가왔다. 자기야, 왜 그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누가 우리 자기 화나게 했어? 말하며 나를 안으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그의 눈앞에 바로 들이댔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준혁 씨, 설명 좀 해주시죠. 월급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어떻게 매달 어머님께 400만 원씩 보내죠? 내 돈으로 생색내니 기분 좋았어요? 박준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며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억지로 태연한 척했다. 혜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이번에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셨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셨다고? 나는 그의 말을 끊으며 비웃었다. 두 번째 금팔찌 사는데 급하셨나? 아니면 당신 여동생 다음 차 계약금 모으는데 급하셨나? 박준혁 씨,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아니면 내가 버는 돈이 당신 내 금이 빠진 독에 쏟아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전에는 없던 날카로움과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박준혁은 내 태도에 겁을 먹은 듯했다. 그는 아마도 내가 돈 문제에 대해 대범하고 따지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갑자기 터트릴 줄은 몰랐겠지. 혜진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의 얼굴이 구겨지며 목소리도 뻣뻣해졌다. 날 낳고 길러주신 우리 엄마잖아. 아들로서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돈을 많이 버니까 집안 좀 돕는 게 뭐 어때서? 한 가족끼리 뭘 그렇게 일일이 따져?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속물이 됐어? 속물. 참으로 기가 막힌 단어였다. 그의 그 당당한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그의 돈으로 그의 집에 무한정 퍼주는 것을 반대하면 그게 바로 속물이었던 것이다. 나의 헌신, 나의 포용이 돌려준 것은 감사가 아니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의 도를 넘는 요구와 당연한 뿐이었다. 마음속 마지막 한 조각의 망설임과 온정이 그의 속물이라는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말할 수 없이 피곤했고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나는 그 사람 자체를 원했지만 그는 아마 내 돈, 그리고 내가 가져다주는 안락한 삶을 원했던 거겠지? 나는 심호흡을 했다. 더 이상 그 역겨운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핸드폰을 들어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는 파동 하나 없이 평온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제 카드 번호 끝자리 XXXX에 연결된 가족카드 정지를 요청합니다. 카드 번호는 XXXX 내 즉시 효력 발생으로요. 박준혁은 옆에 서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카드 정지를 확인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그는 정신을 차린 듯 소리쳤다. 도혜진,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내 카드를 정지해?
나는 전화를 끊고 그를 쳐다보았다. 눈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뭔데? 그 카드가 내 카드니까. 월급 2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그런 고액 한도의 신용카드는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당신 월급 통장은 당신이 알아서 관리해요. 효도도 당신 월급으로 하시고요. 나는 일어섰다. 돼지 간처럼 변한 그의 얼굴과 곧 터져나올 고함을 무시하고 서재로 향했다. 걸어가면서 나는 핸드폰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몇 가지 설정을 했다. 너희 집안이 나를 현금 인출기로 생각했다면 이 현금 인출기가 오늘부터 고장 수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원망하지 마. 나는 내 연봉, 성과급, 내 개인 수입이 들어오는 모든 계좌에 자동이체를 설정했다. 다음 달부터 세후 3억에 가까운 내 연봉은 통장에 들어오는 즉시 전부 우리 엄마 계좌로 이체될 것이다. 효도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좋아. 나도 내 효도를 좀 해봐야지. 우리 엄마, 나를 이만큼 키우시면서 박준혁 씨네 집돈 한 푼 안 쓰셨다. 이제 딸이 벌어다 주는 돈 좀 누리시는 거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모든 설정을 마치고 나는 서재 의자에 기대 앉아 창밖의 찬란한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에는 한 점의 파문도 없었다. 오직 냉혹에 가까운 평온만이 존재했다. 전쟁은 너희가 먼저 시작했다. 그렇다면 나 도혜진이 돌변한다고 원망하지 마라. 나는 첫 번째 폭풍이 박준혁이나 시어머니의 전화 폭격에서 시작될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어떤 인간들의 파렴치함과 조급함을 과소평가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내 핸드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박미나.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라고 말할 틈도 없이 전화기 저편에서 신우이 박미나에 격앙되고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다. 도혜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뭔데 우리 오빠 카드를 끊어요? 당장 다시 풀어줘요. 이번 달 아파트 대출금 어떻게 갚으라고요? 날 죽일 셈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 그 매달 400만 원의 박미나의 아파트 대출금도 포함되어 있었구나. 나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수화기를 향해 부드러우면서도 얼음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뭔데? 내 돈이니까. 당신 아파트 대출금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날 죽일 셈이냐고? 박미나의 비명은 내 고막을 찢을 듯했다. 나는 전화기 저편에서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을 그녀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가 박준혁의 동생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참고 설명이라도 두어 마디 했을 것이다. 혹은 속으로는 불쾌해도 한 가족이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도와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엿이나 먹으라지 한 가족. 나 도혜진의 돈은 땅 파서 나온 게 아니다. 내가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따내고 밤마다 야근하며 건강과 머리숱을 바쳐 번 돈이다. 너희 같은 흡혈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번 돈이 아니란 말이다. 그것도 이렇게나 마음 편하고 당당하게?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가자 저편의 박미나가 순간 멈칫하는 듯했다. 비명이 멎었다. 미나 씨. 내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고 심지어 장난기마저 섞여 있었다. 방금 뭐라고 했죠? 당신 아파트 대출금? 내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 당신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데 당신 집, 당신 대출금을 못 갚게 됐다고 나한테 와서 따지는 건 무슨 논리죠? 박미나는 내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가 이내 더욱 격앙되어 소리쳤다. 도혜진 씨, 시침이 떼지 마요. 우리 오빠 아니었으면 당신들이 약속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집을 샀겠어요. 이제 와서 못 주겠다고요? 양심도 없어요? 아, 약속했다고? 내가 언제 당신 아파트 대출금을 내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죠? 나는 서재 문 쪽을 쳐다보았다. 박준혁은 전화 내용을 들었는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며 나와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다. 나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래, 박준혁. 당신 정말 내 좋은 남편이구나. 나 몰래 매달 어머니께 400만 원씩 보낸 것뿐만 아니라 여동생의 아파트 대출금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구나.
내 돈으로 당신 가족들 앞에서 영웅 행세를 하고 당신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는 약속을 해놓고 나를 뭘로 본 거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호구은행? 분노가 가슴속에서 들끓었지만 분노할수록 내 겉모습은 더욱 냉정해졌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화를 내는 건 손해다. 건강만 상할 뿐이다. 박민아 씨, 나는 그녀의 고함을 끊었다. 첫째, 나는 당신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적 없어요. 누가 약속했든 그 사람한테 가서 받아요. 둘째, 당신 오빠는 월급 200만 원이에요. 뭘로 당신한테 약속했겠어요? 공기로?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내 돈 내가 쓰고 싶은 사람한테 써요. 예전에 줬던 건 호의였고 지금 안 주는 건 내 권리예요. 당신 대출금은 당신 사정이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못 갚겠으면 집을 팔든가 투잡 쓰리잡을 뛰든가 아니면 당신 그 기특한 오빠한테 가서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요. 하지만 두 번 다시 내 돈에 손댈 생각은 마세요. 알아들었어요? 도혜진, 이 미친년. 너 잘 되나 보자. 박민아는 내 말에 완전히 격분했는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마. 우리 오빠 아니었으면 너 같은 늑다리 여자를 누가 쳐다보기나 했을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그 더러운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세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과 싸우는 것은 내 격만 떨어뜨릴 뿐이다. 내 시간은 소중하고 이런 사람에게 낭비할 필요는 없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여전히 서재문 앞에 서 있는 박준혁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들었죠? 당신 여동생 아파트 대출금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셔야겠네요. 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또 파랗게 변했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비겁하고 책임감 없는 모습에 그에 대한 내 마지막 연민마저 사라져버렸다. 혜진아, 미나가 어려서 철없이 하는 소리야.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그 말은 너무나 무력했다. 어리다고요? 25살이 어린애예요? 나는 실소했다. 박준혁 씨, 아직도 그들을 감싸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바보로 아는 거냐고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나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키는 그보다 작았지만 지금의 기세는 그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묻죠. 그 매달 400만 원 도대체 어디에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나 몰래 당신 가족들한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어요? 박준혁은 내 시선에 눌려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당황한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결국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혹은 자포자기했는지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이상하게도 부끄러움과 자포자기가 뒤섞인 용기를 내어 말했다. 맞아. 내가 엄마한테 매달 400만 원씩 용돈 드린다고 약속했어. 미나 아파트 대출금 갚아주는 것도 도와주기로 했고 어때서? 내가 이 집의 유일한 아들이고 유일한 오빠야.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당신은 돈 그렇게 많이 벌면서 우리 집 좀 도와주는 게 뭐 어때서? 우리 엄마, 우리 동생 고생하는 거 뻔히 보면서 그렇게 냉혈한처럼 굴어야겠어? 또 그 소리다. 마치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원죄인 것처럼 그들의 가족을 무조건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논리. 도와준다고? 나는 그 단어를 반복하며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다. 박준혁 씨, 몇 가지 착각하고 있네요. 첫째, 돕는 건 호의지, 의무가 아니에요. 더더욱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건 아니고요. 둘째, 당신이 말하는 그 도움은 내 피땀 어린 돈으로 그들의 분수에 맞지 않는 허영과 탐욕을 채워주는 거였어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당신, 박준혁,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이 가정을 위해 뭘 했죠? 당신 그 200만 원짜리 월급 말고 우리 결혼 생활을 위해 뭘 했냐고요? 뻔뻔하게 기생하는 능력? 아니면 당신 가족들과 합심해서 나를 등쳐먹는 지혜? 내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마지막 남은 가련한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박준혁의 얼굴이 완전히 붉어졌다. 정곡을 찔린 자의 분노였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도혜진, 드디어 속마음을 말하는구나. 그렇지? 넌 날 무시했어. 우리 집을 무시했다고. 내가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안 그래? 그래, 나 너만큼 돈 못 벌어. 하지만 내가 너한테 잘해주지 않았어? 널 배려하고, 널 챙겨주고, 편안하게 해줬잖아. 이것도 헌신 아니야? 내 눈에는 돈만이 모든 걸 평가하는 기준이야? 배려하고 챙겨줬다고? 나는 그의 그 기상천외한 사고방식에 박수를 쳐주고 싶을 지경이었다. 당신이 말하는 배려는 내가 야근으로 밤늦게 들어올 때 당신 엄마가 끓여놓은 국 좀 데워달라고 전화하는 거였나? 당신이 말하는 챙김은 내가 출장 갔을 때 당신 엄마랑 여동생을 우리 집에 불러들여서 내가 아끼는 와인이랑 화장품을 다 써버리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거였나? 박준혁 씨, 당신의 배려는 정말 비싸네. 내 연봉 3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었어. 나는 더 이상 그와 이런 무의미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았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더 이상 당신이랑 말 섞기 싫어. 나는 돌아서서 책상 위에 내 노트북과 중요 서류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 집, 이제는 쳐다보기만 해도 역겨웠다. 우리 당분간 떨어져서 각자 생각 좀 하자. 박준혁은 내가 나가려는 것을 보고 순간 당황했다. 아마도 내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다. 그가 잃는 것이 단순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족카드뿐만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달려와 나를 잡으려 했다. 목소리는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혜진아, 자기야,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응? 앞으로 다시는 엄마한테 함부로 돈 안 줄게. 미나 대출금도 걔더러 알아서 하라고 할게. 제발 화 풀어.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이제 와서 가족이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만지지 마. 당신과 당신 가족들 눈에 난 단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 없어. 난 그냥 당신들의 현금 인출기였을 뿐이야. 이제 그 현금 인출기가 고장났어. 더 이상 당신들한테 빨아먹히기 싫다고. 그러니까 게임은 끝났어. 나는 간단한 짐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박준혁이 다시 막아서려 했지만 내 날카로운 눈빛에 얼어붙었다. 박준혁 씨, 마지막 체면은 지켜줘.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그러지 않으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 못해.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나는 거울처럼 비치는 벽면에 비친 내 냉정하고 심지어 냉혹하기까지 한 얼굴을 보았다. 마음속에는 한 점의 미련도 없었다. 오직 족쇄에서 풀려난 듯한 해방감뿐이었다. 나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박준혁은 잠시 조용해질지 모르지만 그의 뒤에 있는 가족들, 특히 계산에 밝은 시어머니, 김순자와 돈줄이 끊긴 박민아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힘든 싸움이 남아있다. 하지만 나 도혜진은 원래 싸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싸워주지. 나는 핸드폰을 들어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우리 회사의 법률 고문인 최지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윤아, 나 좀 도와줘. 이혼 소송 관련해서 상담 좀 하려고. 그리고 믿을 만한 흥신소 좀 알아봐줘. 조사할 게 좀 있어. 전쟁을 하려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나는 박준혁과 그의 가족들에게 삼킨 것은 어떻게 삼켰는지,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어떻게 다시 뱉어내야 하는지를 똑똑히 알려줄 것이다. 나는 일단 시내 중심가에 있는 결혼 전에 사두었던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다. 전망이 탁 트이고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진 이곳은 모든 공간이나 도혜진의 독립왕국이라는 분위기를 풍겼다.
박준혁네 가족들의 탐욕스러운 냄새가 배어있는 그 집과는 완전히 달랐다. 편안하게 아로마 오일로 목욕을 하고 고급 일식 배달 음식을 시켰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앉아 창밖의 분주한 차량 행렬을 보며 전례 없는 평온함과 해방감을 느꼈다. 나를 계속 갉아먹던 그 진흙탕에서 벗어나는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친구 최지윤이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똑 부러졌다. 혜진아, 무슨 일이야? 그 기생충 같은 박준혁,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지윤이는 처음부터 나와 박준혁의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박준혁의 상냥함 뒤에 계산적인 면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자초지종을 간단히 설명했다. 월급 200만 원이면서 시어머니께 400만 원을 보내고 시누이 박미나의 아파트 대출금 전화까지. 최지윤은 전화기 저편에서 대놓고 욕을 했다. 미친, 그 흡혈귀 가족들 양심도 없냐? 매달 400? 차라리 강도질을 하지 그래. 박준혁 그 새끼는 내 돈으로 생색내고 다녔다니 양심을 개나 줘버렸네. 이혼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절대 곱게 보내주면 안 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전문가 모드로 돌아왔다. 이혼은 문제없어. 재산 분할이 핵심이야. 내 혼전 재산, 특히 이 오피스텔이랑 내 회사 지분은 그들이 손댈 수 없어. 혼후 공동재산은 비록 대부분 네가 번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박준혁도 분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의 과실, 예를 들어 악의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려 금이 빠진 독 같은 집에 퍼부었다는 걸 증명하면 판사가 분할 시 너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거야. 재산 빼돌리기? 내 눈빛이 차가워졌다. 매달 400만 원씩 고정적으로 이체한 것도 해당돼? 지속적이고 고액의 이체, 그리고 명백히 정상적인 부양의 한도를 넘었으니 당연히 해당되지. 최지윤이 확신에 차 말했다. 그리고 내 시누이 대출금, 만약 그것도 너희 부부 공동재산으로 지불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거고, 걱정 마, 내가 증거 수집 도와줄게. 흥신소도 연락해놨어. 아주 믿을 만한 곳이야. 이런 혼인관계 조사 전문이거든. 이렇게 든든한 친구이자 법적 지원군이 있으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그래, 지윤아, 고마워. 나한테 뭘 고맙다고 그래.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랑 그 가족들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줘야지. 최지윤이 의분을 터뜨렸다. 너 며칠 동안 조심해. 그 집안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분명히 너 찾아와서 난리칠 거다. 역시나 최지윤의 말대로였다. 다음 날은 토요일. 나는 모처럼 늦잠을 잤다. 핸드폰을 켜니 카카오톡이 폭발 직전이었다. 박준혁이 보낸 수십 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 처음에는 사과와 애원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비난과 협박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은 박준혁 네 친척들이 보낸 걱정의 메시지였다. 혜진아, 부부싸움은 칼로물 100이라잖니. 준혁이가 잘못했다니 네가 용서해줘라. 한 가족끼리 남남처럼 굴면 쓰나. 준혁이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가 며느리로서 좀 더 이해해야지. 네가 준혁이 카드를 끊었다며? 그건 좀 심했다. 남자는 밖에서 체면이 있는 법인데 심지어 평소에는 거의 연락도 없던 시아버지까지 장문의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다. 무겁고 근엄한 목소리로 요지는 가와만 사성이라는 것이었다. 준혁이가 잘못했지만 너도 이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니 시댁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남들 보기 부끄럽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 메시지들을 보며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심지어 웃음이 나왔다. 이것이 바로 박준혁네 집안의 수법이다. 자신들이 불리해지면 여론전을 펼치는 것. 가족의 체면 같은 허울 좋은 것들로 나를 올가매어 압박감에 못 이겨 고개를 숙이게 만들려는 속셈이다. 하지만 그들은 계산을 잘못했다. 나 도혜진이 직장에서 피 터지게 싸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목표가 분명하고 심지가 굳었기 때문이다. 이런 도덕적 가스라이팅은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 나는 일일이 답장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바로 메시지 알림을 꺼버렸다. 조용한 것이 최고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려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는 법. 오후 3시 우리 집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급하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기세였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역시나 문 앞에는 나의 좋은 시어머니 김순자와 원망 가득한 얼굴의 시누이 박미나가 서 있었다. 김순자는 오늘 단단히 준비하고 온 듯했다. 평소처럼 금붙이를 주렁주렁 달고 있지 않고 낡아 보이는 어두운 색 옷으로 갈아입었다. 머리도 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영락없이 악독한 며느리에게 구박받는 불쌍한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박미나는 옆에서 그녀를 부축하며 카메라를 향해 분노의 눈빛을 쏘아붙였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시죠? 김순자는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배우처럼 돌변해 울먹이며 소리쳤다. 혜진아, 얘야, 내가 잘못했다. 문 좀 열어다오. 무슨 말이든 얼굴 보고 하자. 다 한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준혁이 걔도 잘못했다고 하잖니. 네가 어미도 못 본 척하면 어떡하니? 너? 말하며 있지도 않은 눈물을 손으로 훔쳤다. 박미나도 거들었다. 도혜진 씨, 빨리 문 열어요. 엄마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혀 하는지 안 보여요. 양심도 없어요? 나는 비웃었다. 이렇게 울고불고 매달리는 수법, 정말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촌스럽다. 예전 같았으면 이웃들 눈을 의식해서라도 문을 열고 따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왜 그들의 연극에 장단을 맞춰줘야 하지? 나는 인터폰에 대고 차갑게 말했다. 여기는 두 분이 오실 곳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해봐 어디. 경찰 불러서 이 불효막심한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문 밖에 세워두는지 똑똑히 보라고 해. 도혜진, 너 오늘 문 안 열면 우리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이 아파트 사람들 전부 다 나와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보게 할 거라고 박미나가 소리쳤다. 김순자는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돈 많은 며느리를 얻어놓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는구나. 아들은 못 나고 며느리는 모질고 우리 가족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이고, 나 못 살아. 그들의 울음소리는 조용한 복도에서 유난히 시끄럽게 울렸다. 이미 옆집에서 문을 열고 내다보는 소리가 들렸다. 좋아, 이를 키우고 싶다고? 사람들이 판단하게 해달라고? 소원대로 해주지. 나는 재빨리 핸드폰을 들어 유튜브 라이브를 켰다. 가끔 직장 생활 팁을 공유하는 내 채널은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다. 나는 라이브 방송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 현장 고발 연봉 3억 며느리, 시어머니, 시누이의 문 앞 시위 현장. 이유는 남편 월급 200만 원인데 시댁에 매달 400만 원 송금? 그리고 각도를 조절해 내 얼굴은 나오지 않으면서 문 밖의 소리와 인터폰 화면 속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습,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다를 선명하게 담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라이브를 시작했다. 제목이 자극적이고 흔한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이라 순식간에 수백 명이 들어왔고 시청자 수는 빠르게 늘어났다. 나는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고 침착하면서도 적당히 억울하고 분노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공공의 자원을 낭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입니다. 문 밖에는 제 남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와 있습니다. 제가 남편이 제 수입을 남용하는 가족 카드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월급이 200만 원인데 매달 어김없이 제 돈으로 시어머니께 4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자 이곳에 와서 제가 시댁을 돌보지 않는 불효한 며느리라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내 설명은 간결하고 핵심을 찔렀다. 라이브 채팅창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헐, 월급 200인데 400을 보내?
완전 기생충 집안이네. 연봉 3억이면 누님, 저 남는 자리 없나요? 저 시댁은 양심이 아니라 철판을 깔았네. 문 밖에 저분 연기자 아님? 우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네. 주인공님 응원합니다. 저런 흡혈귀 시댁은 빨리 손절해야죠. 경찰에 신고해요. 뭘 저런 인간들이랑 말을 섞어요? 문 밖에 김순자와 박미나는 내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여전히 열연을 펼치고 있었다. 김순자, 혜진아, 어미도 네가 고생하는 거 다 안다. 하지만 난 널 친딸처럼 생각했어.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굴 수 있니? 미나게 대출금 끊기면 어떡하라고. 네가 형님으로서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박미나, 맞아요. 도혜진 씨, 돈 그렇게 많으면서 우리 집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요? 손가락 사이로 세는 돈만 줘도 우린 먹고 살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대범한 척하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들의 모든 말은 라이브를 통해 스스로에게 던지는 돌멩이가 되었다. 채팅창은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 찼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인터폰 마이크에 대고 목소리를 한 톤 높였다. 라이브 시청자들과 문 밖에 두 사람이 모두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김순자 여사님, 박미나 씨,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즉시 제 사유지에서 떠나십시오. 소란 피우는 행위를 중단하세요. 당신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지금 녹음 및 녹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 떠나지 않으시면 저는 소란죄로 경찰에 신고할 뿐만 아니라 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미나 씨 대출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도혜진과는 단일원도 관계없습니다. 내 강경한 태도 때문인지 녹음과 녹화라는 말에 겁을 먹었는지 김순자의 통곡 소리가 뚝 그쳤다. 박미나도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때 띵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관리사무소 보안 요원과 다른 입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누가 여기서 소란을 피웁니까? 보안 요원이 엄숙하게 물었다. 나는 즉시 문을 열고 경찰과 보안 요원에게 바닥에 앉아있는 김순자와 당황한 표정의 박미나를 가리키며 침착하게 말했다. 경찰관님, 보안 요원님, 바로 이 두 분입니다. 제 집 앞에 불법적으로 머무르며 큰 소리로 울고불고 소란을 피워 저와 다른 이웃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기 녹음 증거입니다. 나는 핸드폰에 녹음된 방금 전의 소리를 잠시 재생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고 바닥에 앉아있는 김순자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님 무슨 일이든 대화로 해결하셔야죠. 남의 집 앞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건 위법입니다. 일단 일어나시죠. 김순자는 경찰을 보자마자 기가 죽어 박미나의 부축을 받으며 어색하게 일어섰다. 얼굴이 하얗게 또 파랗게 변했다. 방금 전 통곡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라이브 방송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과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미련 없이 라이브를 종료했다. 최종 시청자 수는 5만 명을 넘어섰다. 나는 잿빛이 된 김순자와 박미나를 차갑게 쳐다보며 경찰과 보안 요원에게 말했다. 두 분을 내보내 주십시오. 다시는 제 집 앞에서 저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녀가 무슨 말을 더 하기도 전에 나는 문을 닫았다. 모든 혼란과 통곡, 파렴치함을 문 밖으로 완전히 차단했다. 문 밖에서 희미하게 경찰을 설득하는 소리와 김순자의 불만 섞인 중얼거림이 들려왔지만 곧 조용해졌다.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햇살이 좋았다. 여론으로 나를 압박하고 싶었나? 그렇다면 그 여론의 파도를 너희에게 돌려주지. 이 라이브 방송 이후로 과연 누가 감히 나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을까? 박준혁, 김순자, 박미나.
이건 단지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 너희가 내게서 빚진 것들, 나는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하나하나 전부 다 받아낼 것이다. 라이브 방송 사건은 고인물에 던진 돌멩이처럼 내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날 밤 내 핸드폰은 온갖 메시지로 폭발할 지경이었다.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는 동료들의 메시지, 걱정하며 위로를 보내는 친구들의 메시지, 그리고 심지어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지지 혹은 비난의 문자 메시지까지 나는 친한 친구들과 중요한 동료들에게만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잘 처리할 테니 걱정 말라고 답장했다. 모르는 번호나 쓸데없는 가십거리는 전부 무시했다. 최지은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혜진아, 너 대단하다. 라이브 방송이라니 정말 신의 한 수였어.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월급 200만 원인데 400만 원 보내는 기생충 남편 얘기로 난리야. 박준혁이랑 그 엄마, 동생은 완전 유명인사 됐어. 내 변호사 친구들도 다 이 얘기하더라. 내 대처가 거의 교과서 수준의 반격이었대. 나는 미간을 주무르며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지윤아, 난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 그냥 이 진흙탕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야. 알아. 최지윤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마침 흥신소에서 초기 보고가 왔어.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어.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뭔데? 우선 매달 400만 원 이체권은 대부분 김순자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게 확인됐어. 그런데 그중 일부, 대략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이수진이라는 개인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되고 있었어. 이수진이라는 사람, 조사해보니 박준혁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현재 이혼 상태로 서울 서쪽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대. 최지은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이수진, 고등학교 동창, 여자 동창, 매달 고정적인 이체, 불길한 예감이 차가운 뱀처럼 내 심장을 휘감았다. 박준혁의 월급 통장 내역은 지극히 단순했다. 기본적인 소비 외에는 집에 보내는 돈이 전부였다. 나는 단 한 번도 이상한 여성 관련 소비 기록을 본 적이 없었다. 이 이수진이라는 여자는 대체 뭐지? 계속 말해봐. 내 목소리가 조금 잠겼다. 그리고 박민아의 아파트 대출금, 그 집 계약금 8천만 원은 1년 전에 지불됐어. 송금자는 어떤 건설회사 계좌였고 표면적으로는 박준혁과 관련이 없어 보였지. 하지만 그 회사 배경을 깊이 파보니 실제 소유주가 김순자의 먼 친척, 그러니까 박준혁의 외삼 촌뻘되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계약금이 지불되기 한 달 전 박준혁이 담당했던 별것 아닌 시립공원 녹화 사업을 바로 그 회사가 시장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낙찰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어. 내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녹화 사업? 박준혁의 그 한직에서 무슨 돈 될 만한 사업이 있다고? 그것도 그의 손을 거쳐 그의 외삼촌뻘 되는 사람의 회사가 낙찰받았다고? 세상에 그렇게 많은 우연이 있을 리가 없다. 내 말은 박준혁이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친척 회사에 이익을 주고 그 대가가 박민아의 아파트 계약금 형태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나는 재빨리 핵심을 파악했다. 가능성이 매우 높아. 최지은이 단언했다. 아직 증거 체인이 완벽하진 않아서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돌파구야.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건 단순한 가족 지원이 아니라 상업 뇌물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될 수 있어. 박준혁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지. 나는 심호흡을 했다.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나는 박준혁이 그저 나약하고 허영심 많은 아내에게 기생하는 남자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내 뒤에서 이런 불법적인 일까지 저질렀을 줄이야. 내 돈으로 자기 집을 돕는 것은 가풍이 좋지 않고 탐욕스럽다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만약 직무 관련 범죄까지 연루되었다면 그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은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거대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지윤아, 네가 알아본 흥신소에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확실한 증거를 잡아달라고 해.
내 목소리는 결연하게 차가웠다. 알았어. 이미 그 두 가지 라인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라고 지시했어. 최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리고 혜진아, 그 이수진이라는 여자 말인데 흥신소에서 사진을 몇 장 찍었어. 내 이메일로 보냈으니까 네가 보고 판단해. 전화를 끊고 나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다. 최지훈이 보낸 암호화된 압축 파일이었다. 압축을 풀자 수십 장의 사진이 나왔다. 사진의 주인공은 박준혁과 단아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여자였다. 아마 이수진이겠지. 꽃집 앞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길가 카페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심지어 박준혁이 그녀의 화분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는 모습도 있었다.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사진 속 박준혁의 얼굴에는 내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편안하고 심지어 다정하기까지 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내 앞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가면을 벗은 듯한 표정이었다. 마지막 몇 장의 사진은 독이 묻은 얼음 송곳처럼 내 마지막 환상을 꿰뚫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아래 박준혁과 이수진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박준혁의 손이 자연스럽게 이수진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아주 친밀한 자세였다. 타임스탬프는 지난주 수요일 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그는 회사에서 야근해야 해서 늦을 거라고 했다. 야근? 알고 보니 다른 여자 집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구나. 나는 사진 속 다른 여자의 허리에 얹힌 박준혁의 그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랬구나. 그랬던 거였어. 매달 이수진에게 고정적으로 이체한 돈은 생활비였나? 위자료였나? 아니면 스폰서 비용이었나? 나는 내 피땀 어린 돈으로 남편의 흡혈귀 가족을 부양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남편의 내연녀까지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순간 나의 모든 의심, 모든 분노, 모든 배신감은 마침내 그 종착점을 찾았다. 이전의 일들은 그저 도덕적 타락의 문제였다면 지금 이것은 철저한 배신이다. 나를 바보처럼 손바닥 위에서 놀린 치욕이다. 나는 울지 않았다. 심지어 큰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저 온몸이 차갑게 식어갈 뿐이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 한 번의 결혼이 이렇게까지 추악해질 수 있다니. 내가 믿었던 헌신과 지지가 상대방의 눈에는 치밀하게 계획된 착취와 기만이었을 뿐이라니. 나는 컴퓨터 앞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창밖의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도시의 불빛이 켜지며 네온 사인이 반짝였지만 내 얼어붙은 마음속까지는 비추지 못했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박준혁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열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몇 시간 전에 멈춰 있었다. 긴 음성 메시지였다. 재생하자 울먹이는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혜진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랑 미나가 너 찾아간 건 걔들이 잘못한 거야. 내가 이미 뭐라고 했어. 우리 다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난 정말 너 없으면 안 돼. 이 집 이렇게 깨지면 안 되잖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의 위선적인 연기를 듣자 역겨워서 토할 뻔했다. 나 없으면 안 된다고? 내 돈이 없으면 안 되겠지. 내 돈으로 쌓아 올린 그가 효자, 좋은 오빠, 심지어 사랑꾼 행세까지 할 수 있었던 그 안락한 삶이 없으면 안 되겠지. 나는 단 한 글자도 답장하지 않았다. 이제 어떤 말도 무의미하다. 나는 박준혁이 이수진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사진을 캡처해서 이수진의 얼굴만 가렸다. 그리고 김순자의 카카오톡을 찾아 그 사진을 보냈다. 그리고 한 줄의 글을 덧붙였다. 어머님, 아드님 단속 좀 잘하세요. 2번 다시 저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변호사 레터가 곧 그이 회사로 배달될 거라고도 전해주세요. 전송. 나는 핸드폰 저편의 김순자가 이 사진을 봤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충격? 당황? 아니면 계속해서 발뺌? 어찌됐든 이 불길은 너희 박씨 집안 내부로 다시 던져졌다. 역시나 5분도 채 되지 않아 박준혁의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바로 거절하고 수신 차단했다.
그리고 최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지훈아, 증거 받았어. 이혼 절차 시작해줘. 상대방의 혼인 중 부정행위, 부부 공동재산 악의적 이전, 그리고 업무상 배임 혐의 가능성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거야. 나는 그가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혜진아, 너 괜찮아? 최지우는 내 목소리 톤이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나는 창밖의 찬란한 야경을 보며 입꼬리를 차갑게 올렸다. 그냥 갑자기 속이 후련해졌어. 한 사람의 본 모습을 완전히 보고 모든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알았어. 바로 서류 준비할게. 최지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번에 그들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지 못하면 내 이름 최지훈을 거꾸로 쓴다. 전화를 끊고 나는 스스로에게 레드와인 한 잔을 따랐다. 붉은 액체가 잔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이 결혼 생활이 마지막에 흘린 더러운 피 같았다. 박준혁, 게임은 끝났다. 너와 내 가족이 내게서 가져간 모든 것, 이제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뱉어낼 시간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빚진 것은 돈만이 아니다. 박준혁의 외도 사진을 김순자에게 보낸 것은 뜨거운 기름 가마에 찬물을 부은 격이었다. 순식간에 난리가 났다. 내 세상은 조용해졌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다시 미친 듯이 울렸다. 이번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진 박준혁의 얼굴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에 애원하거나 비난하던 모습이 아니었다.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마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 같았다. 그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다. 도혜진, 나와서 똑똑히 말해. 시발, 사람 시켜서 날 미행해. 이 비겁하고 더러운 년. 그의 고함은 두꺼운 방화문을 뚫고도 선명하게 들렸다. 격분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화면 속 그의 이성을 잃은 얼굴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심지어 웃음이 나올 뻔했다. 벌써부터 흥분했나? 이걸 못 견디겠다고? 당신이 내 돈으로 내 연녀를 먹여 살리고 내 뒤에서 내 재산을 빼돌릴 때는 비겁하고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은 있나? 나는 문을 열지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그저 핸드폰을 들어 인터폰 화면 속 그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욕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것은 그가 나를 괴롭히고 위협했다는 소중한 증거가 될 것이다. 충분히 찍고 나서 나는 관리사무소 인터폰에 바로 연결했다. 안녕하세요. 5호호 입주민 도혜진입니다. 또 누가 제 집 앞에서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시 보안 요원을 보내주시고 경찰에도 신고해 주십시오. 관리사무소에서는 어제의 일을 기억하는지 지체 없이 바로 처리하겠다고 대답했다. 문 밖의 박준혁은 내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뚝 그쳤다. 이어서 내 핸드폰으로 아마 다른 사람 전화기를 썼을 것이다.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가 왔다. 방금 전의 폭언과는 달리 억지로 분노를 누른 듯한 협박이었다. 도혜진, 너 정말 독하다. 내가 경고하는데 일 더 크게 만들지 마. 그 사진 아무것도 설명 못해. 수진이는 그냥 친구야. 우리 아무 사이 아니라고. 네가 만약 이 일 터뜨려서 내 인생 망치면 나도 네 회사 가서 난리 칠 거야. 너도 편하게 못 살 줄 알아. 회사에 와서 난리를 치겠다고? 나는 실소했다. 역시 쓰레기 같은 남자들이 무능하고 분노할 때 쓰는 마지막 수단은 상대방의 커리어를 망가뜨리려는 시도다. 하지만 그는 계산을 잘못했다. 내 회사의 위치는 실력과 성과로 피 터지게 싸워 얻어낸 자리다. 박준혁의 몇 마디 험담으로 흔들릴 자리가 아니다. 더구나 외도하고 아내에게 기생하고 심지어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있는 사람이 내 회사에 와서 난리를 친다면 과연 누구 체면이 더 깎일지는 발가락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었다. 나는 이런 위협 같지도 않은 위협에 답장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 번호도 바로 차단했다.
보안 요원이 금방 올라와 여전히 문 앞에서 서성이던 박준혁을 제지했다. 복도는 마침내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이것이 폭풍우가 오기 전에 짧은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박준혁이 이성을 잃었다는 것은 바로 그 사진이 그의 약점을 제대로 찔렀다는 증거다. 그는 지금 머리 없는 파리처럼 가장 저급한 방식으로 공포를 표출하고 있을 뿐이다. 역시나 다음 날 오전 최지우는 이미 박준혁의 회사에 정식으로 변호사 레터를 발송했고 이메일로도 보냈다고 알려왔다. 레터에는 박준혁의 혼인 중 부정행위, 장기간에 걸친 부부 공동 재산 악의적 이전 및 원가족 부양 등의 사실을 명시했다. 또한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그의 행위가 다른 위법 행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에게 이혼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법적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음을 밝혔다. 다모클레스의 검이 마침내 박준혁의 머리 위에 걸렸다. 변호사 레터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시어머니 김순자였다. 그녀는 다른 번호로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는 울고불고하는 것이 아니라 애원에 가까운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다. 혜진아, 어미가 잘못했다. 준혁이가 천하의 나쁜 놈이야. 하지만 너희는 부부잖니? 무슨 일이든 집안에서 해결하면 안 되겠니? 그 변호사 레터를 걔 회사에 보내면 어떡하니? 그의 인생을 망치려는 거니? 걔 직장까지 잃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어미가 빌게 제발 레터 좀 취하해다오. 우리가 다 잘할게. 응? 그의 인생을 망친다고? 이제 와서 무서운 줄 아나? 그가 내 돈으로 흥청망청 놀고 내 뒤에서 바람을 피우고 직위를 이용해 자기 집안의 이익을 챙길 때는 자기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있나? 나는 전화를 들고 차갑고 낯선 목소리로 말했다. 김순자 여사님, 호칭에 주의해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변호사 레터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이므로 취하할 수 없습니다. 박준혁 씨의 인생은 그 자신이 망친 것이지 저와는 무관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지는 당신네 집안이 고민할 문제지 저 같은 남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도혜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니? 김순자는 애원이 통하지 않자 다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준혁이가 너한테 잘못한 거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죽을 때까지 몰아붙여야겠니? 넌 천벌 받을까봐 무섭지도 않니? 천벌? 나는 비웃었다. 만약 천벌이라는 게 있다면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사람들은 당신 내 같은 흡혈귀 가족들이겠죠. 박준혁 씨가 죽든 살든 저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 유일한 관심사는 그가 언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제가 뜯긴 돈을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어떻게 뱉어내느냐는 것뿐입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세 번호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런 사람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들의 논리는 언제나 내가 너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너는 반항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내 것을 뺏을 수는 있지만 너는 대범해야 한다. 내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범죄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너는 용서하고 대의를 생각해야 한다는 식이다. 엿이나 먹으라지. 그놈에 대해 나의 대의는 이 진흙탕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모두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흥신소로부터 더 깊이 있는 정보가 들어왔다. 박준혁의 외삼촌뻘 되는 회사가 녹화 사업을 낙찰받은 건에 대해 확실히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다. 사업 승인 과정에서 몇 군데 명백히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 흥신소에서는 당시의 담당자와 접촉해 내부 정보를 얻으려 노력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수진에 대해 흥신소는 최근 그녀의 은행 계좌에 2억 원의 자금이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 자금 출처는 추적 중이지만 시기적으로 박준혁 외삼촌 회사가 박미나의 아파트 계약금을 지불한 직후였다. 이 단서들은 흩어진 진주처럼 보이지 않는 실로 하나씩 꿰어지고 있었다. 나는 이미 탐욕스럽고 추악한 거미줄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박준혁은 그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가장 가련하고도 가장 가증스러운 거미였다.
박준혁의 회사는 변호사 레터를 받은 후 당연히 발칵 뒤집혔다. 그의 직장이 한직이기는 했지만 공기업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품위와 규율 문제다. 혼인 중 부정행위, 거액의 불분명한 재산 출처,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가족 부양비. 이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곤경에 처할 수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상사에게 불려가 면담을 했고 현재는 대기 발령 상태로 자숙 중이라고 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박준혁은 마침내 가장 저질스러운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정말로 내 회사 건물 아래로 찾아왔다. 조잡한 종이 피켓을 들고 거기에는 악독한 아내 도해진 남편과 시어머니를 내쫓다. 돈이면 다냐? 같은 해괴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여론을 이용해 나를 압박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현대 기업의 관리 시스템과 동료들의 지성을 과소평가했다. 그가 난리를 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건물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경비실로 연행되었다. 나는 심지어 내려가 보지도 않았다. 그저 비서에게 내려가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면 회사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라고 했다. 그의 서투른 소동은 스스로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을 뿐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못했다. 오히려 길을 가던 시민이 그의 초라한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이전에 내가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준 침착하고 절제된 모습과 비교되면서 여론은 그를 기생충짓도 못하게 되니 광대가 되었다며 조롱했다. 나는 핸드폰으로 그의 소동에 대한 뉴스를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박준혁은 완전히 미쳤고 완전히 끝났다. 그가 미쳐 날뛸수록 나의 반격이 그의 급소를 제대로 찔렀다는 증거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박준혁은 표면적인 적일 뿐 그 배후에 숨어 더 심각한 문제와 연루되었을지 모르는 외삼촌, 그리고 연약해 보이지만 결코 간단치 않은 이수진이 어쩌면 더 큰 골칫거리일 수 있다. 그리고 대출금이 끊겨 눈이 뒤집힌 박미나, 그녀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기 저편의 최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재산 조사와 증거 확보 속도를 더 높여줘. 그리고 검찰 쪽에 아는 분이 있으면 약속 좀 잡아줘. 미리 상담하고 싶은 게 좀 있어.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나는 박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나 도혜진을 건드린 것이 그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음을 똑똑히 깨닫게 해줄 것이다. 박준혁이 회사 앞에서 벌인 소동은 서투른 광대극처럼 허둥지둥 시작되었다가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동료들의 차 한 잔의 가십거리, 그리고 인터넷에서 기생충 남편을 조롱하는 새로운 소재가 된 것 외에는 나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회의하고 서류를 검토했다. 마치 건물 아래서 피켓을 들고 있던 그 광대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음속에 성벽을 쌓아 올리니 외부의 비바람은 하찮게 느껴졌다. 최지훈 쪽의 일처리는 신속했다. 이혼 소송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준비되었고 날짜를 잡아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었다. 박준혁 외삼촌 회사와 이수진에 대한 흥신소의 조사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은 종종 더 큰 파도를 예고한다. 그리고 나는 다음 파도가 가장 머리가 나쁘면서도 가장 미쳐 날뛸 수 있는 그 사람에게서 올 줄은 몰랐다. 나의 시누이, 박미나. 그날 오후 나는 낯선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다. 연결하자 박미나의 울먹이면서도 이상하게 강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전의 격분한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 자포자기한 듯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도혜진 씨, 얘기 좀 해요.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 나는 바로 전화를 끊으려 했다. 당신의 그 추잡한 비밀, 내가 다 폭로해버려도 괜찮겠어요? 박미나가 날카롭게 위협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추잡한 비밀? 나는 오히려 궁금해졌다. 나 도혜진은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무슨 비밀이 있다고 나를 협박할 수 있을까? 나는 그녀가 또 무슨 연극을 하려는지 보고 싶어졌다. 아, 내게 무슨 추잡한 비밀이 있죠? 한번 말해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요. 박미나는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빠르게 말을 쏟아냈다. 작년에 부산 출장 갔던 거 회의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옛날 애인 만나러 간 거잖아요. 나한테 증거 다 있어요. 옛날 애인, 부산?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작년에 중요한 인수합병 프로젝트 때문에 부산에 2주 가까이 출장을 간 적이 있었다. 그때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연이은 회의와 협상으로 옛날 애인을 만날 시간 따위는 있지도 않았다.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즉시 반박하지 않고 침착하게 물었다. 증거요? 무슨 증거죠? 박민아는 내가 당황했다고 생각했는지 목소리에 의기양양함이 묻어났다. 내 약점을 잡았다는 듯한 거만함. 당신 묵었던 호텔, 5호 호텔 맞죠? 당신 대학 선배 중에 김성민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그 기간에 부산에 갔죠? 심지어 당신이랑 같은 호텔에 묵었고, 두 사람 같이 밥도 먹었죠? 모를 줄 알았어요? 우리 오빠가 진작부터 당신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같이 호텔 들어가는 사진, 우리 오빠가 가지고 있다고요. 김성민, 내 대학 선배이자 지금은 한 투자은행의 상무, 작년 그 인수합병 프로젝트에서 그들 회사가 바로 재무자문사 중 하나였다. 우리가 부산에서 만난 것은 순전히 업무 때문이었고, 그것도 호텔 커피숍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동행한 사람도 양측 팀원 여러 명이었다. 이것을 옛날 애인과의 미래로 둔갑시키다니.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다. 박준혁은 자기 엉덩이에 똥 묻은 줄도 모르고 감히 사람을 시켜 나를 미행까지 했단 말인가? 아니면 이건 그냥 박미나가 궁지에 몰려 지어낸 거짓말일까? 박미나 씨,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첫째, 제 부산 출장은 공개된 비즈니스 일정이었고 모든 일정 기록과 경비 처리 증빙이 있습니다. 둘째, 김성민 선배는 제 프로젝트 파트너사 책임자였고 우리의 만남은 정상적인 업무 교류였습니다. 셋째, 사진이 있다고요? 좋아요. 얼마든지 공개하세요. 마침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옛날 애인과 미래했는지 다 같이 구경이나 해보죠. 그리고 나도 궁금하네요. 당신 혹은 박준혁 씨가 어떤 불법적인 수단으로 내 일정 정보를 얻고 도찰을 했는지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정에서 천천히 얘기해보죠. 나의 강경하고 논리적인 태도는 박미나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듯했다. 그녀는 아마 이 폭탄을 던지면 내가 당황하고 내 명예를 위해 타협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내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말꼬리를 잡아 법적 허점을 지적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거짓말. 당신 바람 피운 거 맞잖아. 박미나가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기 시작했다. 도혜진 씨, 날 너무 몰아붙이지 마요. 당신이 만약 우리 오빠를 빈털터리로 내쫓고 내 대출금을 끊어버리면 나 이 사진 인터넷에 다 뿌릴 거야. 당신 인생 망하게 할 거라고. 뿌려요. 지금 당장 가서 뿌려요. 나는 그녀의 말을 바로 끊었다.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박미나 씨, 잘 들어요. 당신 대출금은 끊기는 게 맞아. 대출금뿐만 아니라 당신네 가족이 내게서 빨아먹은 피,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낼 거야. 당신이 말하는 그 사진과 루머 얼마든지 퍼뜨려봐. 과연 사람들이 신용불량자 신세인 당신 말을 믿을지 아니면 완벽한 증거 체인을 가진 피해자인 내 말을 믿을지. 그리고 하나 더 알려주죠. 명예훼손죄는 징계에 이심각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당신 그 대출 끊길 위기에 처한 집 때문에 감옥에 갈 가치가 있는지 잘 생각해봐요. 누가 겁먹을 줄 알고. 박미나의 목소리에는 이미 울음이 섞여 있었다. 허세임이 분명했다. 겁주는 건지 아닌지는 직접 해보면 알겠죠. No. 나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2번 다시나 괴롭히지 마. 다음번에 당신과 통화하는 사람은 내 변호사일 테니까.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이런 저급한 날조와 협박은
내 지성에 대한 모욕이다. 박씨 집안의 궁지에 몰린 모습은 정말이지 가련하고도 우스꽝스러웠다. 박미나라는 작은 소동을 처리하고 나니 최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는 흥분과 심각함이 섞여 있었다. 혜진아, 이수진 쪽에서 중대한 발견이 있었어. 뭔데? 그 2억 원 자금의 최종 출처를 추적했어. 몇 번의 자금 세탁을 거쳤지만 최종적으로는 박준혁 외삼촌이 운영하는 그 건설회사의 하청업체 계좌를 가리키고 있었어. 그리고 시점도 박미나의 아파트 계약금이 지불된 지 일주일 후였고, 최지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사람이 이수진의 먼 친척과 접촉했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 이수진과 박준혁 사이에 아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대. 이미 3살이고 계속 시골에 숨겨두고 이수진 부모님이 키우고 있다고. 이 소식은 내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터져 나왔다. 아이가 있다고? 3살? 그렇다면 나와 박준혁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이미 바람을 피웠고 심지어 내연녀와 아이까지 낳았다는 말인가? 이전의 모든 추측과 분노는 이 순간 잔혹하고 명백한 답을 찾았다. 매달 이수진에게 고정적으로 이체한 돈은 단순한 스폰서 비용이 아니었다. 아이의 양육비였을 가능성이 높다. 박준혁은 내 돈으로 자기 온 가족을 부양했을 뿐만 아니라 내 돈으로 자기 내연녀와 사생아까지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뼈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심장에서부터 사지로 퍼져나갔다. 나는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극도의 역겨움과 기만당했다는 치욕감 때문이었다. 나 도혜진, 반평생을 영리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런 남자에게 마치 웃음거리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속아왔다니. 혜진아, 듣고 있어? 괜찮아? 최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들끓는 감정을 억지로 억눌렀다. 목소리는 극도의 자제심 때문에 약간 쉬어 있었다. 괜찮아. 그 소식 확실한 거야? 친척이 한 말이야. 아주 구체적이었어. 아이의 외모도 묘사했는데 박준혁을 아주 많이 닮았다고 해. 지금 아이의 구체적인 정보와 DNA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데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최지훈이 신중하게 말했다. 조사해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확실하게 조사해줘. 내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고통이 나를 깨어있게 했다. 만약 정말 아이가 있다면 이것은 박준혁의 혼인 중 부정행위와 장기간의 기만을 증명하는 철벽 같은 증거가 된다. 재산 분할과 양육비 물론 그가 돈이 있을 리 없겠지만 문제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알았어. 바로 인력을 더 투입할게. 최지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리고 박준혁 외삼촌 회사 건도 실마리가 보이고 있어. 그 녹화 사업의 실제 담당자가 압박을 많이 받았는지 입을 열 기미를 보이고 있대.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하면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랫동안 평정을 되찾지 못했다. 아이라는 이 갑작스러운 소식은 어떤 재산상의 손실보다도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그것은 낙인처럼 내 결혼 생활의 완전한 실패와 황당함을 무자비하게 드러냈다. 내가 믿었던 헌신과 지지는 알고 보니 철저한 사기극이었다. 나는 현금 인출기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외도와 사생활을 가려주는 위장막이었던 것이다. 박준혁, 당신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와인 캐비닛으로 가서 가장 독한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단숨에 들이켰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내 얼어붙은 마음을 덮이지는 못했다. 인간의 추악함은 정말 끝이 없구나. 이제 나는 단순히 이혼하고 내 돈을 되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박준혁, 김순자, 박미나 그리고 이 사기극에 가담한 모든 사람이 그들이 내게 안겨준 치욕과 상처에 대해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 전쟁은 이제 어느 한쪽이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다. 박미나의 날조 협박은 바다에 던진 돌멩이처럼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명예훼손죄로 맞대응하자 겁을 먹고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집에 돌아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나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자기 대출금이 끊기고 집이 은행에 넘어가게 생겼다며 모든 원망을 김순자와 박준혁에게 쏟아부었다고 한다. 박준혁 쪽은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은 후 완전히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 신세가 되었다. 변호사 레터는 그의 머리 위에 걸린 사형 선고와 같았다. 그는 온갖 번호로 내게 연락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협박과 공갈, 나중에는 통곡과 무릎 꿇고 비는 애원, 심지어 수천자에 달하는 참회로까지 보내왔다. 그는 이 가정에 대한 미련, 내게 남은 애정, 그리고 이수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여전히 그 관계를 가볍게 포장하며 내가 소송만 취하해주면 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 듯했다. 참회? 이제 와서 참회라고? 그가 이수진과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그들 가족이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그의 그 존재할지도 모르는 사생아가 다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를 때 그는 왜 참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의 모든 메시지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고 모든 전화를 바로 거절하고 차단했다. 그의 연기는 나를 더욱 역겹고 가련하게 만들 뿐이었다. 성인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폭풍의 눈은 잠시 박씨 집안 내부로 옮겨간 듯했다. 흥신소에서 간간히 보내오는 단편적인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현재 이수진과 박준혁 외삼촌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고 박씨 집안은 가끔 관찰하는 정도였다. 김순자와 박준혁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항상 아들을 감싸고 돌던 김순자도 이번에는 정말 당황한 듯했다. 변호사 레터, 대기 발령, 그리고 내가 던진 외도 사진. 이 모든 것이 이번에는 내가 장난이 아니라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 모양이다. 내가 너한테 진작 말했잖아. 적당히 하라고. 그 여자 잘 구슬리라고. 그런데 넌 뭐 했어? 밖에서 애까지 만들어 와? 이제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이것은 흥신소가 녹음한 김순자의 통곡소리였다.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내가 뭘 어떻게 해. 걔가 지금 나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계속 돈 달라고 안 했으면 미나 그야터 벌은 나쁘게 들여서 집 사달라고 조르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 지경까지 왔겠어? 박준혁의 목소리는 짜증과 책임 전가로 가득했다. 모자는 서로를 비난했다. 예전에 그 다정했던 모자 관계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기적인 본 모습만 남았다. 박미나는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김순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자기 집을 지켜낼 방법을 찾아내라고 닥달했다. 박씨 집안 전체는 암울한 분위기와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다. 흥신소가 보내온 이 희미한 녹취록을 보며 나는 조금의 동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개싸움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결정타는 며칠 후에 터졌다. 최지훈이 직접 내 오피스텔로 찾아왔다. 얼굴은 심각했지만 억눌린 흥분이 엿보였다. 그녀는 내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놓았다. 혜진아, 증거 잡았어. 직접 DNA 검사를 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이걸 찾았어. 그녀가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은 분명히 도철한 것이었다. 배경은 어느 소도시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두세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함께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다. 그 여자는 바로 이수진이었다. 그녀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머니의 다정함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남자아이의 얼굴, 카메라에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그 눈썹, 그 콧날, 영락없는 박준혁의 축소판이었다. 특히 웃을 때의 입꼬리 모양은 박준혁과 거의 똑같았다. DNA 보고서 따위는 필요 없었다.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두 사람 사이의 혈연 관계를 알아볼 수 있었다. 사진 오른쪽 하단의 타임스탬프는 지난주에 찍혔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이는 건강하고 활발해 보였고
잘 보살핌을 받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사진 속 박준혁을 쏙 빼닮은 그 남자아이를 보았다. 심장이 차가운 손에 꽉 쥐어진 듯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가 눈앞에 놓이자 그 충격은 여전히 파괴적이었다. 이것은 추측이나 소문이 아니다. 철벽 같은 사실이다. 박준혁은 외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3살짜리 혼외자까지 두고 있었다. 그는 나를 3년 넘게 속여왔다. 내 돈으로 바깥의 여자와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치욕이 있을까? 나는 갑자기 눈을 감고 심호흡을 여러 번 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은 폭발적인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눈빛은 다시 냉정해져 있었다.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증거는 확실하네. 나는 내 목소리가 무서울 정도로 평온하게 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래, 최지훈이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다. 이 사진들에 우리가 이전에 확보한 이체 기록까지 더하면 박준혁의 혼인 중 부정행위 및 혼외자 장기은닉 부양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해. 이건 이혼 소송에서 아주 심각한 유책 사유야. 이 증거만으로도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잘하면 이수진에게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박준혁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지불한 아이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도 있어. 좋아. 나는 사진을 챙겨 서류 봉투에 다시 넣었다. 동작은 느리고 단호했다. 지훈아, 이 사진들 복사해서 한부 박준혁한테 보내줘. 그냥 제일 평범한 택배로, 그 집으로. 최지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내 의도를 알아차렸다. 너는 지금 그가 나한테 계속 이수진과는 아무 사이도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건 나라고 애원했잖아. 내 입꼬리가 잔혹하게 올라갔다. 그 아무 사이 아닌 증거를 직접 보여주는 거야. 내 앞에서 계속 애절한 연기를 할 건지 아니면 자기 내연녀와 아들을 어떻게 건사할지 고민할 건지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지. 나는 그가 직접 심은 악의 열매를 그가 직접 보게 할 거야. 그의 마지막 위장막까지 완전히 찢어버릴 거라고. 그와 그의 그 계산적인 엄마에게 나 도혜진이 그들이 손바닥 위에서 놀릴 수 있는 바보가 아니라는 걸 똑똑히 알려줄 거야. 나는 덧붙였다. 그리고 이혼 소송 정식으로 법원에 제출해. 이 사진들을 핵심 증거 중 하나로 포함해서 가장 빠른 재판 기일을 원해. 알았어. 바로 처리할게. 최지훈은 일사천리였다. 박준혁 외삼촌 회사 건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어. 그 담당자가 입을 열었어. 사업 승인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것을 인정했고 박준혁이 부탁했다는 암시를 했대. 뇌물수수 정황도 있고 증거 체인을 더 완벽하게 해야 하지만 방향은 명확해졌어. 일단 이 부분을 이혼 소송에서 의혹으로 제기해서 판사와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어. 양쪽에서 동시에 그가 직장과 가정에서 동시에 무너지게 해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지훈이 떠난 후 나는 혼자 통유리창 앞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켜지며 네온 사인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속의 차가운 황무지를 밝히지는 못했다. 나는 박준혁이 그 사진들을 받았을 때 그가 완전히 무너질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위장과 기만에 익숙한 사람이 적나라한 진실 앞에 섰을 때 어떤 미친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이 지경까지 온 이상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그가 죽거나 아니면 역시 그가 죽거나 둘 중 하나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동안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박준혁과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만 간단히 말씀드렸다. 하지만 이제는 부분적인 진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다. 어쨌든 내 연봉은 이제 자동으로 엄마 계좌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엄마, 나는 최대한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노력했다. 나, 준혁 씨랑 하는 일이 좀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 만약에 박 씨 집안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이 엄마한테 연락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절대 믿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마. 바로 나한테 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알았지? 전화기 저편에서 엄마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아, 엄마 늙었지만 바보는 아니야. 내 돈,
엄마 한 푼도 안 썼어. 다 잘 모아두고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박서방 그놈이 만약 너 괴롭히면 이 엄마가 가만 안 둬. 엄마의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다. 무조건적인 신뢰와 지지. 박씨 집안 그 진흙탕과 비교하니 하늘과 땅 차이다. 고마워, 엄마. 나 괜찮아. 잘 처리할 수 있어.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마음속에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에 칠흑 같은 밤하늘을 보았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폭풍은 곧 정점에 이를 것이다. 나는 기다린다. 박준혁에게 사생아 사진을 보낸 것은 곧 폭발할 화약통에 불붙은 성냥을 던져 넣은 격이었다. 나는 그의 붕괴를 예상했지만 그의 붕괴가 그렇게까지 밑바닥이 없을 줄은 몰랐다. 사진이 배송된 다음 날 저녁, 내 오피스텔 문이 다시 미친 듯이 두드려졌다. 이번 인터폰 화면 속의 박준혁은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이 아니었다. 완전히 미친 개였다. 그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은 퀭했으며 두 눈은 피가 터질 듯 붉었다. 입가에는 멍 자국까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었다. 몸으로 두꺼운 방화문을 계속해서 들이받았다. 쿵, 쿵 하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을 질렀다. 도해진 이 독한 년, 나와 죽여버릴 거야. 너 잘 되나 보자. 내 사진 돌려줘. 그 애는 내 아들이야. 건드리지 마. 문 열어. 이 쌍년아.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나와서 같이 죽자. 너의 그 소동은 이전의 어떤 때보다도 끔찍했다. 나는 그 튼튼한 문이 그의 자살적인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였다. 이웃들은 분명히 또 놀랐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문 밖의 남자가 정신 이상 상태로 보이며 폭력적인 파괴 행위와 함께 살해 협박을 하고 있어 내 신변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명확히 알렸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인터폰을 통해 극한까지 차가워진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박준혁 씨, 지금 당신 꼴 좀 봐요. 완전 미친 개 같네. 같이 죽자고? 당신 따위가 감히. 당신 그 소중한 아들은 이제 겨우 3살이야. 그 아이에게 살인범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말은 마치 얼음물 한 바가지를 그의 미친 불길 위에 쏟아부은 것 같았다. 문을 들이받는 소리가 멈췄다. 대신 그의 거칠고 고통스러운 숨소리와 억누를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통곡이 들려왔다. 혜진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는 갑자기 애원 모드로 돌변했다. 감정 전환이 너무 빨라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제발 사진 공개하지 말아줘. 아이는 건드리지 마. 걔는 아무 잘못 없잖아. 무슨 일이든 나한테. 그 모자는 제발 그냥 내버려둬. 응? 아무 잘못 없다고? 이제 와서 아이가 아무 잘못 없다는 걸 아나? 그가 남의 둥지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내 돈으로 내연녀와 사생아를 키울 때는 나와 우리 가정의 잘못 없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당신한테 한다고? 나는 비웃었다. 당연히 당신한테 하지. 변호사 레터 받았지? 이혼 합의서도 곧 받게 될 거야. 사진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합의서에 도장 찍어. 빈털터리로 나가고 당신이 혼인 중 저지른 외도, 재산 빼돌리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부당하게 가져간 모든 재산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해. 그러지 않으면 나는 전 국민이 효자 박서방이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되는지 구경하게 해줄 거야. 그때 아래층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박준혁은 완전히 당황한 듯 문을 향해 다시 연락할게 라고 소리치고는 황급히 계단으로 사라졌다. 경찰이 올라온 후 나는 이전의 녹음 및 동영상 증거를 제시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기록을 남기고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필요하면 신변 보호 요청을 하라고 조언했다. 이 소동은 다시 한번 박준혁의 비참한 도주로 끝났다. 하지만 나는 그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사진은 그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그는 더 극단적인 짓을 저지를 수도 혹은 마침내 굴복할 수도 있었다. 역시나 다음 날 오후 나는 최지윤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그리고 안도하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혜진아, 박준혁이 우리 사무실 변호사 보조한테 연락했대. 아,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라고 하는데? 그가 협상에 응하겠다고 했어. 최지윤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다. 그의 요구 조건은 단 하나래. 아이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말고 이수진의 책임도 묻지 말아달라고. 이혼 조건은 그가 빈털터리로 나가는 것에 동의했대. 동의했다고? 이렇게 순순히? 이건 좀 의외였다. 그 사생아가 그의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던 모양이다. 저항을 포기하고 분할받을 수도 있었을 물론 원래 그의 것은 거의 없었지만 재산까지 포기할 정도로 오직 그 모자를 지키기 위해서 협상은 가능하다고 전해. 하지만 빈털터리로 나가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구체적인 합의 조항을 확인해야 하고 그는 자신이 빼돌린 모든 재산의 행방을 사실대로 밝혀야 해. 이수진에게 준 모든 돈과 그의 외삼촌 회사에서 나온 그 8천만 원 계약금의 진실까지. 나는 침착하게 조건을 제시했다. 물에 빠진 개는 완전히 숨통을 끊어놔야 한다. 그에게 제기할 어떤 기회도 주어서는 안 된다. 알았어. 바로 정식 협상 일정을 잡을게. 최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런데 소식 하나 더 있어. 이수진에 관한 거야. 그녀가 우리가 고용한 흥신소에 먼저 연락했대. 내 마음이 움직였다. 뭐라고? 그녀가 널 만나고 싶어 한대. 최지윤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박준혁과 그의 가족에 대해 네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대.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도 했고. 이수진이 배신하겠다고? 이건 의외의 변수였다. 박준혁의 몰락과 나의 강경함에 겁을 먹은 걸까? 아니면 그녀 자신도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예를 들어 자신과 아이의 앞날을 도모하려는 것.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만날까 말까? 내 남편을 빼앗고 아이까지 낳은 여자를 만나는 것은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짓이다. 하지만 그녀는 박씨 집안의 마지막 성벽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열쇠일 수도 있다. 그녀가 가진 증거는 내가 이 전쟁에서 더 완벽하게 승리하게 해줄지도 모른다. 만나겠다고 전해. 시간과 장소는 네가 정해.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해. 나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전쟁인 이상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승리, 그리고 완벽한 청산이다. 알았어. 내가 준비할게. 최지윤이 대답했다. 이수진과의 만남은 3일 후 시내 중심가에 있지만 보안이 철저한 회원제 찻집의 룸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몇 분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안내원의 인도를 받아 이수진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박준혁의 눈이 아주 낮지는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확실히 미모가 있었다. 화려하게 눈에 띄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강남의 물안개처럼 부드럽고 연약한 분위기,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쉬운 타입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뚜렷한 초췌함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눈빛은 흔들렸고 사진 속에서 아이를 보던 다정한 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긴장한 듯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도혜진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이수진 씨.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인사치레할 마음은 없었다. 할 얘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들어 재빨리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말을 시작했다. 준혁 씨, 박준혁 씨, 그리고 그 어머니, 그 집안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에 박준혁을 만날 때 그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다고. 박준혁과 김순자는 그녀를 구슬렸다.
나와 박준혁의 사이는 이미 파탄 났고 곧 이혼할 것이라고. 이혼하면 바로 그녀와 결혼해서 아이에게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김순자 어머님, 그분은 제 존재도 아이의 존재도 계속 알고 계셨어요.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반대하기는커녕 자주 아이를 보러 오셔서 선물도 사주셨어요. 준혁이가 당신과 이혼하면 우리를 집으로 드릴 거라고 하셨어요. 그 400만 원 중 일부는 사실 김순자 어머님이 준혁 씨에게 저한테 생활비로 보내라고 시킨 돈이에요. 박 씨 집안 손주를 굶길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역시 그랬구나. 나를 친딸처럼 생각한다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던 그 좋은 시어머니는 사생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묵인하고 심지어 조장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눈에는 손주가 보물이고 황금알을 낳는 며느리인 나는 그저 당분간 구슬려야 할 돈주머니였을 뿐이다. 그리고 박미나 씨 아파트 계약금 8천만 원. 이수진은 마치 하소연할 곳이라도 찾은 듯 계속해서 말했다. 그 돈 외삼촌이 준 게 아니에요. 김순자 어머님이 박준혁 씨한테 어떻게든 마련해 오라고 시킨 돈이에요. 김순자 어머님이 남편이랑 평생 모은 돈에 그동안 당신한테서 뜯어낸 돈까지 합쳐서 대부분을 만들고 나머지는 박준혁 씨가 외삼촌한테 부탁해서 공사 대금인 것처럼 꾸민 거예요. 당신이 의심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였군. 그 8천만 원은 결국 나도혜진의 돈이었다. 그들 박씨 집안이 상하를 막론하고 합심해서 온갖 수단으로 내게서 뜯어낸 돈. 김순자가 이 모든 것의 총감독이었고 박준혁은 실행자, 박미나는 수혜자였다. 그리고 이수진과 그녀의 아이는 김순자가 아들을 묶어두고 대를 잇기 위해 놓은 또 다른 장기말이었을 뿐이다. 이 집안은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안팎으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 당신이 하는 말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물었다. 있어요, 있어요. 이수진은 서둘러 가방에서 낡은 스마트폰 하나를 꺼냈다. 김순자 어머님과 나눈 카톡 대화, 그리고 몇 번 그분이 아이 보러 오셨을 때 몰래 녹음한 거, 박준혁 씨가 저한테 돈 보낸 기록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바보 같았죠. 언젠가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똑똑히 알았어요. 그 집안 사람들 다 저를 이용한 거예요. 박준혁 씨는 기댈 수 없는 사람이고요. 도혜진 씨, 제가 당신께 잘못한 거 알아요. 용서해달라고는 못하겠어요. 제발 아이한테만은 화풀이하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우리 모자가 조용히 살 수 있게만 해주세요. 나는 눈앞에서 울고 있는 이 여자를 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그녀가 미운가? 밉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가련하다. 박씨 집안이라는 진흙탕의 또 다른 희생자. 나는 핸드폰을 받아 안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단편적이었지만 그녀의 말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손주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김순자의 발언은 철벽 같은 증거였다. 이 내용 복사해 가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핸드폰을 돌려주었다. 당신의 조건은 고려해보죠.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혼 소송에서 만약 당신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경우 당신은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이수진은 입술을 깨물고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찻집을 나설 때 밖에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차에 앉아 마치 힘든 전쟁을 치른 것처럼 심신이 지쳐있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내 손에는 박씨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쥐어져 있었다. 박준혁, 김순자, 당신들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다. 이수진과의 만남은 마지막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를 얻은 것과 같았다. 그녀가 제공한 녹음과 대화 기록은 단편적이었지만 그것들을 맞춰보니 김순자가 총감독, 박준혁이 실행자, 그리고 박씨 집안 전체가 가담한 나를 향한 수년간의 음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8천만 원 아파트 계약금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박씨 집안이 재산 분할에서 꼼수를 부리려던 마지막 가능성마저 완전히 차단되었다.
박준혁 외삼촌 회사에 대한 조사도 결정적인 진전을 보였다. 명백한 증거와 압박 속에서 그 담당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준혁이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수송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것은 더 이상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 범죄 혐의에 해당했다. 나는 이수진이 제공한 증거와 흥신소가 수집한 업무상 배임에 대한 새로운 증거까지 모두 최지훈에게 넘겼다. 마지막 일격을 가할 시간이었다. 정식 이혼 협상은 한 법무법인의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내 쪽에서는 나와 최지훈, 그리고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가 함께했다. 박준혁 쪽에서는 그 혼자였다. 초췌한 모습에 눈은 퀭했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다. 김순자와 박민아는 나타나지 않았다. 감히 올 용기가 없었거나 박준혁이 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협상 과정은 의외로 순조로웠다. 아니, 협상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박준혁의 변호사, 아마 국선 변호사였을 것이라는 세부 사항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 했지만 최지훈이 8천만 원 계약금의 진짜 출처나 이수진의 증언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씩 꺼낼 때마다, 특히 업무상 배임 혐의가 검찰로 넘어갈 수 있다고 언급할 때마다 박준혁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그의 변호사도 즉시 입을 다물었다. 박준혁은 시종일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끔 공포, 원망 그리고 완전한 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두꺼운 이혼 합의서가 그의 앞에 놓였을 때 그는 펜을 쥔 손을 심하게 떨었다. 합의 조항은 명확하고 잔혹했다. 쌍방은 혼인 관계를 해소한다. 혼인 중 형성된 모든 재산,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등은 대부분 나의 혼전 재산 및 혼후 개인 소득으로 형성되었으므로 모두나 도혜진에게 귀속된다. 박준혁은 빈털터리로 나간다. 박준혁은 혼인 중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부부 공동재산, 악의적 이전 원가족 및 내연녀 부양 등의 유책행위를 인정한다. 박준혁은 확인된 이전 재산 총 12억여 원, 김순자에게 매달 보낸 400만 원, 이수진에게 보낸 돈, 박민아 아파트 계약금 8천만 원 등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최종 회계 감사를 따르며 1년 내에 지불해야 하고 연체 시 강제 집행 및 고액의 이자가 부과된다. 나는 박준혁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권리를 유보한다. 이 조항은 그가 재산 반환에서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하는 다모클레스의 검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변호사가 재촉할 정도로. 마침내 그는 온몸의 힘을 다 짜내듯 서명이 필요한 모든 곳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글씨는 비뚤비뚤했고 마치 그의 마지막 생기까지 빨아들인 듯했다. 서명을 마친 그는 의자에 녹아내리듯 주저앉았다. 나는 내 몫의 합의서를 들어 꼼꼼히 확인한 후 서류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한때 내 남편이었던 그 남자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다. 가자, 지훈아. 내 목소리는 조용한 회의실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법무법인 건물을 나서자 밖은 햇살이 찬란하고 차들이 분주했다. 나는 신선하고 자유로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수년간 내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완전히 치워진 기분이었다. 끝났네. 최지훈이 내 팔짱을 끼며 힘주어 잡았다. 아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멀리 푸른 하늘을 보았다. 이제 시작이야. 이혼 절차는 법원의 신속 처리 절차를 통해 금방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했다. 나는 사생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약속을 지켰다. 이것은 자비심 때문이 아니었다. 아이를 무기로 삼을 만큼 비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승리는 그런 기반 위에 세워질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이 약점을 남겨두어야만 박준혁과 그의 가족이 영원히 불안 속에서 살게 될 테니까. 박준혁에 대한 응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의 업무상 배임 혐의 증거가 명백했기에 비록 내가 당장 형사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이혼 합의 이행을 위한 담보로 남겨두었다. 그의 회사는 내부 감사 후 그를 해고했다. 동시에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고
거액의 빚까지 짊어지게 되어 좁은 인맥 속에서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결국 친구의 창고에서 물건을 관리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변변찮은 수입으로 12억이 넘는 빚을 갚을 방법을 고민하면서 그의 삶은 비참하게 무너졌다. 김순자는 아들이 이혼하고 직장까지 잃은 데다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고 한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수와 어눌한 발음이라는 후유증이 남았다. 한때 계산에 밝고 수완이 좋았던 그녀는 이제 병상에 누워 변변찮은 남편과 철없는 딸의 간병에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가 병상에 누워 과거 나를 등쳐먹던 시절을 회상하며 조금이라도 후회할지 궁금하다. 가장 우스꽝스러운 것은 박민아다. 그녀의 집은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에 넘어가 경매로 팔렸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살 곳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 출처 문제로 그 8천만 원마저 추징당하고 추가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그녀와 함께 놀고 먹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졌다. 소문에 의하면 지금은 도시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가끔 병든 어머니를 돌보고 새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한다. 다시는 강남 사모님 행세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수진과 그녀의 아이는 내가 박준혁과 이혼한 후 마치 증발한 것처럼 그 도시를 떠났다. 나는 약속대로 더 이상 그들을 찾지 않았다. 아마 그녀에게는 이 시끄러운 곳을 떠나 새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다만 박준혁의 아이를 데리고 그녀의 앞날이 어떨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내 연봉의 일부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바닷가 도시에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빌라를 샀다. 나는 엄마를 그곳으로 모셨다. 엄마는 더 이상 나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으시고 매일 꽃을 가꾸고 이웃과 담소를 나누며 얼굴에 편안한 미소를 되찾으셨다. 나는 여전히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연봉도 계속 올랐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일만 하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삶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여행하고 꽃꽂이와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다. 내 주변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친척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모였다. 가끔 옛 지인들을 통해 박씨 집안의 단편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그들의 몰락과 비참함을 확인하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나는 그저 흘려들을 뿐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1년 후 한 산업 포럼의 만찬회에서 나는 연사로 참석했다. 고급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있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다. 객석 아래에서 나는 우연히 낯익으면서도 낯선 그림자를 보았다. 박준혁이었다. 그는 어떤 작은 협력업체의 대표로 참석한 듯 몸에 맞지 않는 양복을 입고 와인잔을 든 채 어떤 사장에게 다가가 말을 걸려 했지만 귀찮다는 듯 손짓에 밀려났다. 그는 고개를 들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순간 복잡하게 변했다. 충격, 부끄러움, 후회. 마침내 모든 것이 잿빛 절망으로 변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린 채 구석으로 사라졌다. 나는 담담하게 시선을 거두고 와인잔을 들어 옆에 친구와 가볍게 부딪혔다. 잔 속의 호박색 액체가 불빛 아래 매혹적인 빛을 내며 흔들렸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의 모든 날은 새롭다. 나, 도해진 한 사람을 위한 눈부신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